관절염의 관계. 1kg 체중 증가가 되면 무릎에는 5에서 10kg의 부하가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관절염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비만 여성에서 5kg 체중 감소 시 관절염 증상이 50%가 감소를 했다. 퇴행성 관절염 발생이 감소한다. 그리고 반대쪽 관절에 관절염 발생이 감소한다. 죄송한데요. 비만 여성이라고 꼭 꼬집어서. 왜냐면 관절염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습니다. 제가 인공관절 수술하는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70%가 여성분들입니다. 남성분들보다. 건강한 몸무게를 위한 목표를 잠시 보면요. 현재 몸무게의 10% 정도, 100kg 나간 사람이 90kg까지만 살을 빼도 건강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합리적이고 안전한 체중 감소는 일주일에 0.5에서 1kg. 살을 많이 빼고 다시 회복하는 것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적당한 체중 감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건강한 몸무게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라는 이렇게 효소,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가 되는데 머리에 있는 뇌하수체라는 거에서 얘를 분비하도록 조절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면 근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활동량이 감소하면 근육량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죽어라 뛰어다니는 사람은 다리가 튼튼하고 아무것도 안 뛰고 그냥 앉아서 꺾고지 하는 사람은 근육량이 없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움직이는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게 되고 결국은 이게 체중 증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중장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가장 몸무게를 줄일 수 있는 건 음식 섭취의 조절입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다이어트 3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 식이, 숙면 잘 자야 되는 것 같아요. 신체 활동 변화 보실까요? 요렇게 생활하는 걸 소파 갖다 놓고 무릎 안 구부리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퇴행성 관절염을 늦출 수 있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 하는데 여기까지만 구부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구부리는 운동은 무릎을 죽어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무릎이 여기처럼 트위스팅, 비틀리는 거죠. 비틀리는 동작은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골프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골프도 무릎을 계속 비틀는 운동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부려져서 방 닦던 거 봉골레 이용해서 닦고, 우리는 식당 가면 엉덩이 붙이고 딱 앉아야 술 맛도 나고 밥 맛도 나고 그러죠. 근데 그거 말고 식탁에서 조금 비인간적일지 몰라도 식탁에 앉아서 먹자는 얘기입니다. 요즘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죠. 방바닥에 왔던 거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 식탁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텔레비 보지 말고 소파에 앉아서 보면 오래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리 저리잖아요. 이렇게 앉을 거 굉장히 위대한 발명입니다. 허리에 딱 차고 돌아다니면서 엉덩이 계속 이동하는 방석, 의자 이런 걸 이용하자는 겁니다.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 자주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관절염은 염증이므로 붓고 물 차고 무릎이 빨리 망가지나요? 관절염은 염증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이 퇴행되고 마모되고 변형되는 질환입니다. 염증을 막는 약을 빨리 써서 병을 막아야 하나요? 관절염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되므로 약물로 이 진행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단순 진통제 말고 치료제를 먹어야 하나요? 진통제 드리면 병원에 와서 굉장히 다들 싫어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약물 치료의 가장 큰 목표는 진통작용입니다. 안 아프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치료제가 없습니다. 관절염에. 요즘은 약이 발전해서 연골 재생이 되는 약도 있지요? 빨리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지요? 하고 물어봅니다.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뭐 타이레놀도 먹고 소염 진통제도 먹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모든 약물은 비약물적 치료, 약 안 먹고 생활 습관 개선하고 운동하고 하는 거에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지 거기에 내가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를 하겠다?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경미한 통증이 있는 분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타이레놀 사기 쉽습니다. 약국에서 다 살 수 있거든요. 경미한 통증은 타이레놀이나
우리가 말하는 항염증제라는 소염 진통제는 정형외과 가면 많이 주는 거. 이 항염증제나 효과가 똑같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등도 심한 통증은 소염 진통제가 좋습니다. 그리고 삼출액이라는 게 뭐냐면 무릎에 물 차는 겁니다. 물이 차는 환자는 타이레놀을 먹으면 안 낫습니다. 그건 염증 반응을 줄여야 물이 줄어들거든요. 물 말리는 약 좀 주세요 하고 옵니다. 가장 먼저 처방하는 거 소염 진통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처방하는 게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우리나라가 아니죠.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소염 진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증상이 있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사용하지 하지 말라고 실관절학회 무릎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이드라인 치료 방침을 정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 게 글루코사민입니다. 자,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약물 치료에 연골 재생이 되는 약은 없습니다. 염증 억제는 초기에 해당되고 주로 작용하는 건 진통작용이고 운동치료나 다른 비수술적 미용법을 병행해야 되고, 그리고 증상이 호전이 없을 거, 약을 먹어도 증상 호전이 없다, 계속 아프다, 그러면 관절염의 진행을 막기 위해 조기 수술을 선택하는 게 또 하나의 치료 방침인 것 같습니다. 주사 치료입니다. 무릎에 주사 맞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무릎 관절환에다 주사 치료하는 건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골 주사입니다. 두 번째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피 주사라고 해서 자기 피를 뽑아서 그 속에 들어있는 성장인자, 성장 호르몬만 추출해서 다시 무릎에 집어넣어주는 주사입니다. 먼저 각각 보시면요, 하이알루론산이라는 게 연골 주사입니다. 이 하이알루론산이라는 애가 무릎에 들어있는 활액막, 연골 표면을 구성하는 주된 성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얘가 작용하는 게 아까 보여드렸죠. 얼음 위에서 컬링이 빨리 가는 그런 것처럼 관절각 내 윤활작용, 매끄럽게 한다는 얘기죠. 충격흡수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골주사 맞아도 되나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연골주사는 기계가 오래서 삐그덕거리면 기름을 쳐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관절 내 점성 같은 걸 회복을 한다, 뭐 좋은 말들이 있죠. 그리고 주사 후에 6에서 12주 뒤에 효과가 나타나고 치료 효과가 5개월 가고, 위궤양이 있는 환자, 약 못 쓰잖아요. 그런 환자한테 주로 쓰고, 관절염이 오래돼 약이 다 듣지 않고 관절 파괴가 심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뼈 주사죠. 뼈 주사 맞으면 뼈가 다 녹는다는데 진짜일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뼈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 효과가 드라마틱합니다. 오늘 아파 죽겠는데 오늘 맞고 갔더니 내일이면 무릎이 하나도 안 아파요. 일시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통증이나 부종, 물 차는 걸 감소시키고, 그러니까 관절 운동이 안 아프니까 더 많이 움직이겠죠. 4주에서 수개월까지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효과가 자꾸 맞으면 자꾸 줄어듭니다. 처음 맞은 분은 3, 4개월도 너끈해요. 계속 맞으면 일주일 만에 또 아파요. 그래서 기준을 보시면 최소한 2주, 오늘 말씀에 2주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1년에 3, 4회 정도 맞는 게 추천되고요. 저는 외래에서 3개월이 안 되면 안 드립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했죠. 스테로이드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소염 진통제 중에 하나인데, 강한 약일수록 부작용도 심합니다. 독도 약이 된다 그러잖아요. 약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스테로이드도 자주 쓰면 정말로 뼈를 망가뜨리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부작용으로 주사 부위에 지방 개사, 지방이 녹아버리는 거죠. 그 피부 탈색, 피부가 하얗게 변합니다. 맞은 자리에. 그리고 뭐 전신적으로 흡수되면 고혈당, 고혈압 있는 환자나 아니면 당뇨병 있는 환자나 고혈압 환자한테서 걔네들이 더 악화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 가끔씩 응급실로 오는 정형외과 환자들입니다. 주사를 맞고 무릎에 고름이 차서 옵니다. 강력한 소염제, 염증을 가라앉히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좋은 백혈구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균이 들어왔을 때 싸워주는 기본적인 백혈구가 줄어들면서 방어막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무릎에 고름이 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당뇨병 있는 분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는 주사입니다. 그리고 산모는 당연히
맞으면 안 됩니다. 모유도 분비가 안 되고 여성분들은 생리불순도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PRP 주사, 피주사라고 그랬죠. 자기 피를 빼서 성장인자 뽑아서 다시 무릎에 넣어주는 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은 관절 연골을 재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상적으로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임상적 연구가 더 필요하고요. 이 피주사는 효과적이라고 얘기된 게 힘줄이나 인대나 근육이 찢어졌을 때는 피주사를 맞았을 때 자기 피 뽑아서 성장인자만 추출해서 넣는 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관절염에는 효과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수술을 해야 될까? 이제 수술적 치료로 넘어왔어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보존적 치료, 약 먹고 주사 맞고 다 해봤는데 증상이 심해서 삶의 질의 저하가 보이는 경우 인공관절 치환술이 효과적이다. 수술의 목적은 통증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관절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화성 질환입니다. 많이 써서 망가진 겁니다. 그거를 진행을 젊었을 때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된다. 그때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 번 수술로 가장 결과가 좋은 수술은 인공관절 수술이고요. 근데 인공관절 수술이 좋다고 다 할 수 있냐? 50대 환자가 무릎 아파 죽겠다고 인공관절 해달라고 하면 절대 안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100세 시대, 15년 간다고 그랬죠. 15년에서 20년 인공관절이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맨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자동차는 타이어가 빨리 망가지겠죠. 여기서 강릉 시내만 왔다 갔다 하는 차는 타이어 한번 갈고 굉장히 오래 쓰겠죠. 50대 환자한테 인공관절을 수술했어요. 15년 갈까요? 절대 안 갑니다. 활동성이 많잖아요. 근데 한 80대 된 분한테 인공관절 수술하면 계속 갑니다. 왜냐면 많이 안 쓰니까. 그냥 덜 아프고 많이 안 쓰면 오래 가는 겁니다. 아까 말한 관절경 시술입니다. 저도 시술이라고 하는데 수술입니다. 무릎에 구멍 3개 뚫습니다. 구멍 3개 뚫어서 하나는 카메라가 들어가고 하나는 수술하는 기구가 들어갑니다. 양손을 쓰면서 하죠. 그때는 증상이 있을 때 수술하는 거고요. 보존적 치료 약 먹고 뭘 해봤는데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리고 MRI에서 이렇게 손상이 있다고 확진이 됐을 때 이렇게 수술하는 겁니다. 이게 찢어져 있으면 계속 아픕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듬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절제술은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100점짜리 수술이 아니고 50점짜리 수술입니다. 단지 통증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수술이고 여기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걸 막냐? 절대 못 막습니다. 있어야 될, 아까 보실까요? 있어야 될 스폰지를 줄여버렸는데 당연히 멀리 보면 그리 좋은 수술은 아닙니다. 근데 왜 좋지도 않은 수술을 하냐? 아프니까요. 아프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술보다는 봉합술을 더 권고를 하는데요. 항상 이 봉합술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찢어진 양상에 따라서 꿰매면 붙을 놈이 있고 안 붙을 놈이 있습니다. 꿰매서 붙을 놈은 제가 빨리 수술하자고 합니다. 근데 안 붙을 것 같으면 약을 줘보고 괜찮으면 그대로 가시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절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반응성 연골판 이식술을 하게 됩니다. 뒤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봉합술, 여기 찢어졌죠? 이게 반달연골입니다. 뒤쪽에서 동강하고 끊어졌어요. 재환자입니다. 이렇게 갖다 꿰맵니다. 뼈에다가 심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꿰매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붙습니다. 요거는 성공적인 수술이고요. 물론 이런 강의할 때는 성공적인 것만 가지고 나옵니다. 자, 이식술. 이 환자 잘 안 보이는데요. 반달연골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어쩔 수 없이 봉합이 안 됐기 때문에 도련했던 환자입니다. 이분도 제 환자인데요. 그러면 이런 반달연골을 사옵니다. 자기 사이즈에 맞는 거를 골라서 이렇게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달연골이 와서 퇴행성 변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45세까지밖에 우리나라에서 보험을 안 해줍니다. 보험이 안 되면 1,000만 원이 넘는 수술이고요. 왜 45세까지 안 되냐? 그러면 나이 먹어서 무시하냐? 그게 아니고요. 45세가 넘어가면 조절하다가 나중에 인공관절 하는 게 재활 과정이나 그런 모든 걸 봤을 때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45세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까 말하는 거는 연골과 연골 사이에 반달연골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반달연골에 대한 얘기고요. 이건 연골이 깨진 겁니다. 이렇게 깨졌어요. 이게 정상적인 연골인데 깨져서 뼈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게 말하는 순수 자가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겁니다. 뼈에다 수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뼈에다 구멍을 뽕뽕뽕 뚫어놓으면 피가 이렇게 나오겠죠. 요 빈 공간에 선지처럼 딱 달라붙습니다. 그게 3개월이 지나면 연골 재생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크기가 작아야 됩니다. 최소 2 곱하기 2cm보다 작아야 2cm, 2cm보다 작아야 이게 재생이 됩니다. 그보다 넓은 거는 저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가연골 이식술, 여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거를 떼다가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왜 여기 거를 여기다 떼다 붙이지? 여기는 체중을 걸어다닐 때 체중이 실리는 부위고 여기는 체중이 안 닿는 부위입니다. 저희가 악마의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놈 살리려고 돌려막기죠. 이놈 살리려고 이놈을 망가뜨리는 거니까. 그러나 필요할 때는 하는 겁니다. 요거는 타가연골 이식술이라고 이렇게 생긴 거를 사람이 딱 죽으면 4주 전에는 걔를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연골을. 그래서 죽었을 때 그분한테 이제 미리 기증을 약속을 하는 거죠. 이제 나라에 기증을 해놓으면 병원들마다 서로 연락을 해서 필요한 거를 여기만 떼옵니다. 여기만 떼와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예요. 4주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실제적으로 거의 못합니다. 제가 이거 작년에 미국 연수가 있을 때 미국 수술장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수술이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요만큼 이렇게 망가졌죠. 이렇게 도려내고 요만큼 만든 다음에 딱 크게 재서 여기 해서 이따 뽕 하고 껴버리면 수술이 끝입니다. 우리나라도 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다리 교정술입니다. 다리가 반듯해야 되는데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안쪽에 체중이 계속 실립니다. 그래서 안쪽 퇴행성 관절염이 더 빨리 진행을 하는 거죠. 이때는 뼈를 일부러 부러뜨립니다. 일부러 부러뜨려서 안에 쇠판 부러뜨린 다음에 안쪽으로 벌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술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안짱다리 교정술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원이 대퇴골 절골술. 아까는 안짱다리였는데 이런 다리는 뭐라고 하죠? X다리라고 하죠. 바깥장다리라고 하는데 바깥으로 휘어서 바깥쪽 관절염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여기 위쪽에서 삼각형으로 여기를 자릅니다. 그래서 빼버리고 다시 붙이면 다리가 이렇게 반듯해집니다. 요거는 바깥쪽 관절염을 막기 위해서 하는 수술입니다. 여기까지는 결국 내 무릎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요거 쇠판 1년 반 지나면 빼버립니다. 그러면 남들 모릅니다. 흉터가 바깥에는 있겠죠. 그냥 내 다리로 사는 겁니다. 요렇게 수술을 했을 때는 운동도 다 할 수 있고 속된 말로 노가다도 할 수 있습니다. 힘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수술이 이제 그것조차 안 되면 인공관절 치환술 하는 겁니다. 정상관절인데 여기 이렇게 망가진 환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강릉 지역, 제가 서울에 있다가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 있다가 강릉에 온 지 6년이 됐는데요. 강릉은 훨씬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분들 이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위아래 잘라내고 기계에 넣는 겁니다. 로봇 다리 만드는 거죠. 아까 그랬죠. 가장 효과적인 수술이라고. 아플 수 있는 걸 이미 잘라버리고 기계가 들어갔는데 기계는 신경이 없잖아요. 안 아픕니다. 제일 안 아파요. 근데 100세 시대를 생각해야죠. 인체 해가 없고 쉽게 마모되지 닳지 않는 특수재질을 사용한다. 수명이 15년에서 20년 정도다. 근데 빨리 하면 빨리 닳는다. 그리고 전체를 바꾸는 전치환술, 부분만 바꾸는 부분치환술이 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 굉장히 궁금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언제 해야 되냐? 다리가 O자로 심하게 휜 경우,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경우,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로 더 이상 효과가 없어요. 처음에 약 먹었더니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 먹어도 안 돼요. 약을 늘렸죠. 그래도 안 돼요. 주사 치료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수술해달라고 오시죠. 그때 하는 겁니다. 통증이 하루 종일 계속되고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있을 때,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무릎 통증이 심한 경우, 제가 환자분들한테 제일 수술을 언제 해야 되냐고 물어볼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1위는 못 살겠다 하면 수술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요것 때문에 친구들하고 어디 가야 되는 것도 못 가고 시장 한번 가려고 하는데도 힘들고 내 손주 아이스케이크를 사주려고 손잡고 가고 싶은데 안 될 때 그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환자분들인데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 이 환자 보면 안쪽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죠. 요만큼의 관절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좁아들었어요. 반달력을 찢어서 달아 없어진 겁니다. 근데 다리 정렬을 보니까 그렇게 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안쪽만 바꿔주는 수술을 합니다. 안쪽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겁니다. 안쪽만. 두 번째 환자입니다. 그냥 봐도 다리가 휘었죠. 체중선이 안쪽에 걸립니다. 이 환자는 그냥 두면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아프고. 이때는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쫙 펴놨죠, 다리를. 요게 이제 전체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줄기세포 또 한 번 얘기하려고요. 줄기세포는요, 젊고 그런 환자한테는 효과가 일부분은 있습니다. 젊어서 다쳐서 이만큼이 망가졌어요. 옆에랑이 다 괜찮아요. 그때는 줄기세포, 이게 이제 배양에서 줄기세포 시술한 건데요. 요런 때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다른 데도 다 안 좋아요. 나이가 들어서 오래 써서 망가진 무릎을 줄기세포로 날 수 있냐?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제가 운동치료 나중에 얘기한다고 그랬죠. 무릎 관절염의 운동치료 저도 열심히 하고 있네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을 하면 근육이 위축되고 근력이 감소하고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여 더 이상의 관절염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체중 감소해야 되고 대퇴사두근 강화는 증상 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 대퇴사두근이 어디냐면요. 여기를 말합니다. 허벅지 앞에 근육이 무릎 관절염의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아까 말한 스쿼트, 다리 들어 올리기. 근데 다리 들어 올릴 때는 발목을 항상 당겨야 됩니다. 해보세요. 그냥 들어 올리면 여기 힘이 안 가요. 발목을 딱 당기고 들어 올리면 여기 힘이 들어갑니다. 5초간 버텼다가 쉬었다가 그거를 20번씩 5세트 20번 하고 1분 쉬었다가 또 20번 하고 1분 쉬었다가 또 20번 하고 그러면 20번씩 5세트를 하면 100번이죠. 그걸 아침 저녁으로 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운동 그리고 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운동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관절염에 좋은 운동이 뭐냐.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약이 되는 운동. 걷기는 약이 되는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의 장점, 다른 운동에 비해 오랜 시간 실시가 가능하다. 무릎이나 발목 관절에 무리가 적다. 걷는 거 했다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적합하다. 제가 이 말을 써놓고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애기 엄마가 걷는 거 겁나게 싫어하는데 제가 산에 가자고 해도 절대 안 가고요. 운동 싫어하는 사람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전략을 가져야 되고 올바르게 걷는 거 좋은 자세로 걸으면 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막 비틀거리고 술 먹고 걷는 것처럼 걸으면 안 되겠죠. 울퉁불퉁한 길 걷는 거 안 좋습니다. 똑바로 걸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환자분들한테 근력 운동 좀 하시라니까요. 근력이 약해서 그래. 그러면 와서 하는 말, 내가 운동 얼마나 하는데 매일같이 걷는 게 일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요, 걷는다고 근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걷는 거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력에도 도움이 약화시키는 걸 막긴 해요. 근데 약화된 근육을 다시 이렇게 올리지는 못합니다. 그 대신 걸으면 심장이나 폐나 다른 곳에 좋은 영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독이요? 네. 달리기는요, 관절염을 진행시키지는 않습니다. 관절염이 있어도 권장할 수 있다는 보고가 여럿 있습니다. 근데 옷자다리로 휘어진 경우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리가 휘어져 있어요. 안쪽에 체중이 실려요. 거기에 뛰면 계속 하는 말, 안쪽 관절에 죽어라 하는 겁니다. 나는 좋을 줄 알고 했는데 계속 걔는 무릎은 그만 좀 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귀를 못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자전거 운동, 약이 되는 운동입니다. 심폐기능 향상의 심장이나 폐 기능입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고 관절에 부담이 없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하면 다른 힘줄의 염증 반응, 과사용 증후군이라죠. 많이 써서 아픈 게 생깁니다. 우리 팔꿈치 아프신 분들 꽤 많습니다. 여기가 아파서 오세요. 우리 테니스 엘보 그렇게 얘기하죠. 엘보 왔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많이 써서 그런 겁니다. 맨날 행주 짜고
이걸로 뭐 하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많이 써서 힘줄의 염증 반응이 여기에 딱 생깁니다. 그래서 아픈 겁니다. 요거 치료는 뭐냐면요. 안 쓰면 되는데 손을 어떻게 안 쓰고 살아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치료하면서 일상생활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력 건강의 목적. 건강한 사람과 비교하여 관절염 환자의 대퇴사두근. 어디라고 그랬죠? 앞에 근육, 허벅지 앞에 근육이라고 그랬죠. 대퇴사두근력이 20에서 40% 약화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회복과 증강이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완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이 되는 운동, 근력 강화 운동인데요. 제자리 앉기를 하고 있죠. 초법칙이라고 한 번 동작할 때 10초가 걸리게 10번, 10세트를 매일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무리하게 하면 이거 아픕니다. 어떻게 10초냐면요. 내려가는데 4초 걸리는 겁니다. 2초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올라올 때 4초 걸리는 것.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4초 천천히 내렸다 2초 쉬고 2초 올라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힘이 가해지는지 느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약이 되는 운동, 유연성 운동입니다. 염증이나 부종, 무릎이 붓거나 통증이 있는 분들은 관절의 움직임을 감소시키고 그 주위에 연부 조직이 뻣뻣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을 잘 못 걷겠다. 근데 좀 지내다 보면 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유연성 운동을 함으로써 관절이 딱딱해지고 그리고 관절 운동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고 그리고 구축이라는 건 굳어버리는 겁니다. 안 움직일.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수중 운동, 물에서 하는 운동은 무릎에 제일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아쿠아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물을 의미하는 아쿠아와 운동을 의미하는 엑서사이즈가 포함돼서 아쿠아틱 엑서사이즈, 아쿠아 운동이라고 합니다. 물에서 하는 운동은 자전거 타기나 걷기 운동 등에 비해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나 부상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부력이라고 그러죠. 물에 있는 힘이 내가 물에서 앉아도 무릎에 관절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에서 걷는 것만 해도 아까 그랬죠. 걷는 건 근력이 안 생긴다고. 근데 물에서 걸어보세요. 물이 치고 나가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물에서 걷는 거는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분명한 거. 그래서 요즘은 여러 가지로 물에서 하는 운동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강릉의 현실은 어떤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에서 하는 운동 중에 독이 되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수영 중에서 평영 아시죠? 평영. 다리를 개구리 수영 같이 다리를 구부렸다가 팡 차거든요. 이 구부리는 동작이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등산 정말 많이 갔죠. 제가 산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등산은 무릎에 안 좋습니다 얘기하고 저는 등산 갑니다. 등산 가서 산에 올라가면 막걸리까지 먹고 내려옵니다. 휘청거리면서 내려오다가 무릎이 다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건 하고 살아야죠. 근데 문제는 등산이 울퉁불퉁한 등산로에서 무릎이 불안정할 시에 아까 말한 반달연골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등산 사실은 무릎에는 독이 되는 운동입니다. 그러면 나 그래도 좋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에 오르지 말고 요즘 많잖아요. 감자바우길 맞나요? 강릉에는 그런 길 걷자는 얘기입니다. 아프시면 격렬한 운동이 무릎엔 독이 되는 운동입니다. 몸이 한쪽으로 강하게 체중이 실리거나 족구 마찬가지죠. 회전력 그런 거는 관절염 환자에게 독이 되는 운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운동도 처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죠. 근데 이제는 운동도 처방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알약에 담을 수 있다면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약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운동 전문가들, 운동 치료사가 생기고 있는 현실이고요. 예전에는 의사가 있었고 간호사가 있었고 물리치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운동치료사라는 개념이 또 도입을 해서 전문적으로 운동치료를 하게 됩니다. 환자분은 여기서 여기까지 운동을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운동을 하고 과거에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런 운동 하세요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현재도 현실적인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사 역할은 요즘은 어떤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운동 치료를 능동적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인 운동 지도 관리 및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 교육을 통해서 관절염을 치료하자는 거고, 이게 뭐냐면요,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한데 운동이 약이다, 그런 세계적인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동이 약이다, Exercise Medicine, EIM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2007년도에 미국에서 개발했습니다. 모든 건 왜 미국이 먼저 개발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계적으로 7개의 지역적인 센터가 있고요, 43개의 국가적인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이 EIM이라는 운동 치료 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사실은